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강구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 의사의 해독혁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몸은 각종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해독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인 닥터 라이블리는 해독과 영양학 분야의 권위자로 몸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앓던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 사라지지 않던 턱 여드름이 더 이상 안 나요. 만성 변비가 사라졌어요. 매일 휴지 한 통씩 쓸 만큼 비염이 심했는데 비염 따윈 이제 제 인생에서 없어졌어요. 나는 이런 후기들을 매일 SNS를 통해 받고 있는 의사다. 진료 후에 약을 줘서 치료한 것 아니냐고? 아니다. 모두 나와는 오프라인상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가능했는지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해독, 즉 디톡스. 우리 몸을 다양한 독소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할 해독은 며칠 동안 오렌지 주스만 마시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몸속 5단계 독소 해방 솔루션을 이해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독소 해방 솔루션은 당신의 건강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한 하루하루가 쌓인다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당신의 내일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 소중한 지식들을 깨우치기까지 나에게 아주 큰 시련이 있었다. 1년 전 파킨슨병을 앓던 아빠가 돌아가셨다. 아주 고약한 병이었다. 이 병을 앓는 아빠 앞에서 내가 의사라는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파킨슨은 서서히 악화되는 병입니다. 쓸 수 있는 약은 다 쓰고 있습니다. 아빠를 진료한 교수님들의 말에 좌절감만 들었다. 의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전공의가 되어 신경과 친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빠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는 연화장애까지 겹쳐 입으로는 물도 음식도 삼킬 수 없었다. 입안과 혀가 바짝바짝 말라 입안에 곰팡이가 생겼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소원이었던 우리 아빠의 마지막은 차마 삶이라 말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그런 아빠를 지켜보는 내내 나는 정말이지 무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드드러기가 온몸에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4년을 넘게 공부한 피부과학에서는 두드러기 치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라. 이유는 모르니 약이나 먹으라는 그 말에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고 솟구쳤다. 서서히 악화되는 병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아빠가 들었던 그 말이 내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도저히 더는 그 무력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국내외 건강서 탐독은 물론 우리 몸에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탐구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식의 세계에서 당뇨는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치매 또한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었다. 초기 치매 상태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기능의학센터이자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세계에서 기능의학의 대가인 마크 하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기능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몸을 단순히 개별 장기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당신이 먹는 것이 말 그대로 당신의 몸과 마음의 기능 대부분을 조절한다. 마크 하이먼 박사는 몸의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새로운 지식들을 탐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다. 아빠의 병인 파킨슨도 신경계 질환인 줄로만 알았지만 실제로는 장과의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포가 제대로 해독 과정을 해내지 못하면서 생긴 손상이 아빠의 신경세포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10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우리 아빠의 마지막은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빠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렇게 새로 접한 기능의학에서 몸의 연결에 대해 이해하게 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내가 열심히 공부한 현대의학은 어쩔 수 없이 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몸의 연결에 대해 집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당면한 증상들을 치료하느라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환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에는 세상의 질비한 건강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파편적이었다. 영양제를 먹으라더라, 영양제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더라, 채소가 좋다더라, 채소는 독이라더라, 지방이 나쁘다더라, 탄수화물이 정말 나쁜 거라더라 등등. 원리에 대한 설명 없이 단편적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에게 쌓이는 건 피로감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행복하게 살자며 귀를 닫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접근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쓰기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았다. 환자들에게 몸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1시간이 넘도록 길게 상담하며 진료해 보기도 했다. 또 진료, 검사, 영양제 없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사람들의 건강이 나아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4년간 매일 빠짐없이 디톡스의 핵심을 둔 스무디를 만들어 함께 마시는 방법을 공유해 보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깨달은 것은 디톡스라는 하나의 총만 잘 세워도 사람의 몸은 그 축을 기준으로 균형을 잡아간다는 사실이다. 붕 뜬 정보로만 존재했던 건강 지식이 구심점을 잘 세우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꾸는 지식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건강 지식은 직접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몸의 심오한 연결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복잡한 지식들을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지식들을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많지만 진료도, 약도, 영양제도 없이 그저 생활 습관을 공유함으로써 삶을 함께 바꾼 의사는 많지 않다. 내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 연결고리의 강력한 힘 때문이다. 이 연결고리의 이름이 바로 디톡스이다. 해독, 디톡스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디톡스가 이루어지는 몸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ABC 주스, 할리우드 주스 등 며칠 동안 과일 주스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몸의 독소가 빠진다는 이른바 카더라 정보와
다이어트 성공 사례 중심의 판촉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몸의 연결을 깨달으면 디톡스라는 개념 뒤에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을 망라하는 원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세포들의 집합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5단계 독소 해방 솔루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각종 독소들을 적절히 해독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온전히 기능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노화란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 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 병이란 세포들의 특정 기능들이 과하게 작용하거나 부족해지며 생기는 각종 문제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세포들을 지키기 위해 고도로 분업화된 우리 몸의 디톡스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위, 장과 장내세균, 간, 담즙, 세포 디톡스의 5단계에 걸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 단계들을 통해 온전한 디톡스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가 여태 노화의 일부로 당연히 받아들였던 세포들의 기능 저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독소에서 해방된 삶이 선사할 혁명적인 내일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몸을 살리는 해독의 열쇠, 십자화가 채소. 4년 전 건강한 식단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찾게 된 해결책 중 하나가 십자화가 채소였다. 그런데 십자화가 채소가 좋다는 사실을 알아도 반찬이나 요리로 먹으려니 절대로 매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좋은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하다 생각해낸 것이 스무디 형태로 먹는 것이었다. 매일 채소를 갈아 마시면 더 좋겠지만 일하랴, 공부하랴, 여유 시간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갈아두고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방법과 재료들을 찾았다.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다 다양성이 핵심인데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먹을 수 없으니 채소들의 종류를 바꿔가며 레시피 종류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보카도를 넣은 버전이 메인이었는데 아보카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꽤 있고 환경 파괴 등의 이슈로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 아보카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기 위해 수차례 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주키니 버전, 애호박 버전, 비트가 들어간 루비 버전 등을 차례로 온라인상에서 소개했다. 나와 함께 스무디 마시기를 실천해준 분들의 아이디어에 힘입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핑크와 골드 버전도 소개했다. 여러 가지 버전의 레시피를 만들면서 꼭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과당 함유량이 많은 과일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과당은 우리 몸의 주 원료인 포도당과는 달리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에서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어야 한다. 결국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디톡스 시스템, 간에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우리 몸을 도와주기 위해 먹는 스무디를 고안하면서는 과당의 함량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과당이 포함된 뿌리 채소인 비트를 추가한 루비 스무디 레시피는 특히 고심해서 만들었다. 비트에 포함된 베타인이라는 성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참 특별해 과당의 존재를 감수하고도 스무디의 재료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 성분은 우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자 발현 조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예비 임산부와 출산 후를 비롯해 삶의 변화의 시기를 겪는 내 또래의 여성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십자화가 채소를 매일 먹어보자 라는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한 라이블리 스무디는
4년 동안 수많은 분의 응원과 피드백을 받았고 덕분에 지금처럼 다양한 레시피의 형태로 많은 분들의 일상이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라이블리 스무디를 꾸준히 마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한 것이 아닌데도 정말 많은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전해준다.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밥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십자화과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가 잔병치레도 덜하고 너무 예쁜 바나나 모양의 배변을 하며 채소와 진한 건강한 입맛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입맛이 유연한 어린아이 때부터 스무디를 꾸준히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라이블리 스무디 베이비 버전이다. 2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 완전히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테비아 등의 감미료를 쓰기가 망설여졌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식사나 간식에서 과량의 과당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감미료보다는 소량의 과일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이나 성인들 중에도 이른바 초딩 입맛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라이블리 스무디의 레시피를 보고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맛 없을 것 같아요. 대체 무슨 맛이죠? 그렇다.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친근한 맛으로 스무디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버전에 어울리는 과일을 추가해서 베이비 버전 레시피를 만들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라이블리 스무디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고수해온 과일 없는 스무디라는 원칙을 깨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베이비 버전을 통해 더 많은 아기, 어린이, 그리고 성인까지도 보다 쉽고 맛있게 스무디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원칙보다는 각자를 위한 최선이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채소 때문에 맛이 없을 것 같아 지레 포기했던 분들은 익숙한 과일들이 포함된 베이비 버전을 통해 채소의 맛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한다. 그런데 채소의 맛과 조금 친해지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전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달게 느껴질 것이다. 아무 맛도 안 나던 채소에서 점점 은은한 단맛이 느껴질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의 혀에 존재하는 맛을 감지하는 세포, 미이뢰가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단맛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혀의 세포들은 강한 단맛에 적응한다. 이 과정에서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달다고 느끼는 단맛의 역치가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단 걸 자주 먹는 사람들은 웬만한 단 음식도 아주 달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단맛을 줄이면 상황은 반대로 변한다. 우리 혀의 세포들이 단맛을 느끼는 민감도가 높아져 조금만 단맛이 들어와도 달다고 느끼게 된다. 자극적인 음식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스무디를 마시면 밍밍하고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건 스무디 속 단맛과 다채로운 맛을 느끼는 혀의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은 스무디 한 잔을 마시더라도 꼭 다양한 맛을 음미하면서 마셔보길 바란다. 이렇게 한두 달만 입맛을 바꿔나가면 전에 먹던 음식 대부분이 굉장히 달고 짜게 느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스무디의 감미료는 물론 과일을 넣고 싶은 마음조차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나 또한 과당은 피하고 싶은데 단맛 없이는 스무디를 마시기 어려웠던 사람이어서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꼭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무디에 넣는 감미료 양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넣으면 달아서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나로서도 놀라운 변화였다. 매일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 매일 실천하는 습관인 스무디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바꿔나가 보자. 내 몸을 아끼는 매일의 습관.
본격적으로 라이블리 스무디를 소개하기 전에 흥미로운 후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반년간 라이블리 스무디를 매일 마신 은정 씨의 이야기다. 은정 씨는 과연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은정 씨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채소를 좋아하는 편인데다 라이블리 스무디를 통해 십자화가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 입맛에도 잘 맞아 반년을 꾸준히 마실 수 있었다고 한다. 은정 씨는 변화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추측했다. 스무디를 챙겨 먹었을 뿐 다른 식습관은 똑같았다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있으니 이 정도는 더 먹어도 돼 라고 합리화하며 안 좋은 음식을 더 먹기도 했고 야식을 먹거나 스트레스성 폭식 같은 습관 또한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반년간 스무디를 꾸준히 만들어 먹을 정도로 실행력이 있는 은정 씨에게 비어있는 부분은 뭐였을까? 이제 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연 씨의 최애 음식은 떡볶이와 붕어빵이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당분 가득한 디저트 섭취라는 공식이 당연한 명제였다. 안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먹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었다. 출산과 육아 후에는 내 몸 챙길 시간이 없다 보니 배달 음식으로 대부분의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프로 배밀러이기도 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진 나연 씨에게는 삶을 갉아먹는 불편한 증상이 정말 많았다. 14년째 지속된 비염을 비롯해 만성피로, 편두통, 생리통, 피부 트러블 등 각종 염증들이 나연 씨를 괴롭혔고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였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설사가 지속되었다. 병원을 다녀봤지만 고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약 처방을 받는 것이 다였다. 그렇게 설사가 지속되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데 눈앞이 흐려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검사를 해보니 혈색소 수치 8로 심각한 빈혈이었다. 의사는 만성적인 설사 때문에 철분이 흡수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측했다. 더 이상 나빠지는 몸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챙기기로 결심한 나연 씨는 인터넷 검색 도중 내 블로그를 알게 되었다. 나연 씨는 내 블로그의 글을 보고 밀가루, 유제품, 설탕, 가공식품을 끊고 독소 해방 솔루션 1단계인 위산 분비를 돕기 위해 에사비를 먹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라이블리 스무디도 마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챙기다 보니 저절로 집밥을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요리를 할 때도 당독소를 줄일 수 있도록 재료를 찌고 삶고 데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차근차근 요리를 시작한 결과 나연님은 이른바 요리 똥손이자 프로 배밀러에서 프로 집밥러로 거듭났다. 9개월의 대장정 끝에 나연 씨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묽은 변, 설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나나 모양의 건강한 대변을 보게 되었다. 14년을 주구장창 괴롭히던 만성비염도 사라졌다. 빈혈이 교정되었을 뿐 아니라 생리통, 근육통, 피부 트러블 모두 개선되었고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았다. 은정 씨와 나연 씨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나는 이 차이를 나연 씨가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기록한 블로그 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쳇바퀴 돌듯 수도 없이 반복하던 증상, 병원 가기, 약물 치료, 와 같은 과정을 넘어서려면 몸에 나타난 과도한 염증 반응의 원인을 찾고 줄여야 하는 것이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은정 씨에게 라이블리 스무디는 평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십자화가 채소를 섭취하는 방법이었고 나연 씨에게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행동의 차이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은정 씨는 야식,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나연 씨는 식습관 전체가 건강한 집밥으로 변했다.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해지려면 식습관을 통째로 다 바꿔야 한다고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스무디가 나에게 가지는 의미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 책을 읽은 여러분에게도 라이블리 스무디가 단순하게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먹는 방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디톡스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주고 매연을 제거하는 습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이 작은 인지는 스무디를 먹을 때마다 내 몸의 독소들과 디톡스 시스템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 생각은 열심히 가꾸고 청소한 내 몸의 독소들을 넣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작은 변화들을 눈치채게 될 것이다. 가려움이 잦아들거나 피로감이 덜해지는 작은 변화들, 인지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몸의 변화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식습관과 내 몸에 밀접한 관계를 체감할 것이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은 피곤한 날에도 집밥을 하는 힘이 되고 귀찮아도 스무디를 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간 세월은 이 책에서 소개한 분들뿐 아니라 미처 소개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여러분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그동안은 내 몸을 제대로 돌보고 살핀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스무디를 만드는 시간이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 덕분에 몸이 건강해진 것도 있지만 나를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나와 오랜 시간 함께한 분들에게 스무디는 어느새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루틴이 되어 있었다. 이 책에서 말한 다양한 이야기의 목표도 결국은 하나다. 여기에서 소개한 디톡스 시스템과 관련된 맥락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아서 이렇게 하면 몸에 좋대 하는 막연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내 디톡스 시스템은 여기가 약하니까 이걸 도와줘야지. 혹은 나와 비슷한 증상이었던 사람도 이런 방법을 통해 나아졌구나. 나도 해봐야지.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부디 독소 해방 솔루션 5단계와 라이블리 스무디가 여러분 마음속 고유의 의미 속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라이블리 스무디 레시피 독소 배출 치트키 라이블리 스무디 한번 시도해볼 마음이 들었기를 바란다. 그럼 이제 라이블리 스무디의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차례다. 처음에 두세 번 정도는 레시피대로 따라해 보다가 이후에 익숙해지면 원하는 재료를 추가하고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응용해도 좋다. 그 전에 스무디 레시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둘러보면 다양한 버전을 골고루 마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라이블리 스무디 레시피는 앞서 말했듯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 일주일간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이 조금 더 잘 보존되고 여름철에 냉장 보관해야 한다면 5일에서 6일 내로 조금 더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 번 만들 때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나오며 한 잔에 해당하는 250에서 300ml를 1회 분량으로 하면 7잔, 총 일주일치 분량이다. 각각의 라이블리 스무디 레시피에는 다양한 십자화과 채소들이 2가지씩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맛과 영양적 다양성을 더할 수 있는 채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십자화과 채소를 찌는 시간
십자화가 채소는 설포라판을 비롯해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만큼 조리 방법에 따라 이 활성 물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찌기이다. 십자화가 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한 후 활성 물질의 양을 측정한 실험에서 활성 물질이 가장 높게 보존된 방법 중 하나가 찌기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볶기인데 볶음 요리를 만들 때 십자화가 채소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이 될 수 있다. 채소를 찔 때는 5분 이내로 찌기를 기억해야 한다. 이전에 해독 주스라고 해서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푹 삶은 후에 갈아 마시는 주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가열 조리하면 십자화가 채소의 유익한 물질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다. 물에 삶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채소를 물에 넣고 삶으면 물과 진한 활성 물질들이 물로 다 새어나가 버린다. 십자화가 채소의 유익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싶다면 5분 이내로 찌기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 십자화가 채소를 찐 후 찬물 샤워. 찬물 샤워는 찌고 나서 뜨거워진 십자화가 채소를 찬물로 식히는 과정을 말한다. 이 부분은 재료를 소분해 두었다가 매일 갈아 마시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 라이블리 스무디는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 7일 동안 마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간 스무디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들의 맛,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열이다. 십자화가 채소를 찌고 나서 찬물로 식히지 않고 바로 갈게 되면 채소에 남아있던 열이 다른 재료의 맛을 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아보카도 버전에서는 갈변으로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재료를 찐 후에는 꼭 찬물로 한 김 식힌 후 가는 것을 추천한다. 레몬 주스. 레몬 주스 대신 레몬을 직접 깎아서 넣거나 레몬즙을 짜 넣어도 좋다. 사실 이렇게 하면 맛이 훨씬 고급스러워진다. 다만 손이 조금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나는 유기농 레몬 100%로 된 레몬 주스를 사용할 때가 더 많다. 믹서기. 착즙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정말 많다. 안타깝게도 착즙기는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채소에 가득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걸러낸다. 귀중한 식이섬유를 함께 먹기 위해서는 착즙기 대신 믹서기를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내 인스타그램에는 라이블리 스무디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가성비 믹서기 추천부터 유리병, 깔때기 등 다양한 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룰로스와 스테비아. 대체 감미료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정말 많다. 물론 단맛 자체가 음식을 중독적으로 먹게 하는 주범인 만큼 단맛은 점점 줄여나가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과당은 그야말로 독이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대체 감미료 중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게 무엇일까? 바로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 알룰로스, 나한과 등이다. 나한과의 경우 워낙 단맛이 강해 양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섞여 있는 제품이 많아서 스테비아, 알룰로스를 사용할 것을 조금 더 추천한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내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도 좋겠다. 라이블리 레시피에서는 알룰로스 또는 스테비아를 사용했다. 스테비아를 사용할 경우 알룰로스 1테이블스푼 또는 100% 스테비아 기준 90mg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그래도 대체 감미료 사용이 꺼려진다면 평소에 과당과 설탕 섭취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베이비 버전 스무디를 자유롭게 활용하면 좋다.
아보카도 버전. 아보카도가 들어간 버전 중 연두 스무디는 입문자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레시피다. 아보카도, 양배추, 브로콜리, 레몬 주스에 단맛을 추가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키위 맛이 난다. 아보카도 덕분에 몸 넘김도 부드러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간혹 아보카도가 3개나 들어가면 칼로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아보카도 3개를 7잔으로 나누면 한 잔에 반개조 들어가지 않는다. 한 잔당 약 100kcal 정도인데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아보카도 버전들은 아보카도 덕분에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섬유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아침으로 먹기에 안성맞춤이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마시려고 하거나 아직 채소로만 된 스무디가 낯선 분들은 뒷부분에 나오는 베이비 버전 레시피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두 스무디 레시피. 양배추 300g, 브로콜리 2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ml, 알룰로스 3에서 4스푼, 물 750ml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린 스무디 청경채 300g, 브로콜리 200g, 아보카도 3개,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ml, 알룰로스 3에서 4스푼, 물 750ml를 넣고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애호박 버전. 아보카도는 영양학적으로 이점이 너무나 많은 식품이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레시피가 바로 애호박 버전이다. 애호박 또는 영양학적으로 이점이 많다. 애호박 또한 영양학적으로 이점이 많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장내 세균에 좋은 먹이가 되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우리가 그토록 없애려고 하는 활성산소를 낮추는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이 연구된 바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활성 물질들을 가진 식재료다. 애호박은 우리가 요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익혀서 사용한다. 중간에 노란 부분이 진한 색깔이 날 때까지 익힌 다음 사용하면 된다. 애호박 버전들에는 토마토가 함께 추가된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토마토 대신 애호박 양을 늘려 사용해도 좋다. 애호박 버전의 꽃은 핑크와 골드가 아닐까 싶다. 내가 입문자들에게 연두와 함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레시피가 바로 핑크이다. 1단색이 너무 예뻐서 만들 때도 갈아둔 후에도 시각적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핑크와 골드 레시피를 고안할 때 처음으로 시각적 자극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은 초록색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엄마들이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였다. 그래서 색감도 예쁘고 맛도 좋은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쳐 고안한 레시피이다. 핑크와 골드의 색감은 토마토의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예쁜 색감을 원한다면 잘 익은 붉은 토마토를 쓰기를 추천한다. 짭짜리 같은 초록 토마토를 쓰면 골드의 색감이 골드가 되기 전 연두에 가까워진다. 짭짜비를 쓰면 맛도 달라지니 스무디를 만들 때는 일반 완숙 토마토를 조금 더 추천한다. 토마토를 여기서 굳이 영양학적인 이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다. 토마토는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역시 활성산소를 줄이고 몸의 항산화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게 영양분 흡수에 더 용이하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는 맞다. 여러 가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지용성 영양소의 경우에는 익혀 먹는 것이 유리하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수용성 영양소의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애호박을 찔 때 토마토를 같이 쪄서 활용하면 좋다. 다만 익힌 토마토에는 특이한 식감이 있는데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생으로 넣어도 좋다. 참고로 나는 이 식감을 좋아하지 않아 생으로 넣는다. 그리고 핑크와 골드 버전의 가장 큰 장점은 애호박과 토마토의 단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감미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스무디에 익숙해지면 애호박 버전에서는 감미료를 줄여나가 보는 것도 추천한다. 레시피 핑크 스무디 콜리플라워 300g, 적 양배추 약 300g, 애호박 1개, 토마토 300에서 500g, 레몬즙 60ml, 알룰로스 2스푼, 물 500ml. 골드 스무디 레시피 콜리플라워 300g, 배추 약 300g, 애호박 1개, 토마토 300에서 500g, 레몬즙 60ml, 물 500ml를 넣고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루비 버전 루비 버전은 비트를 이용한 레시피이다. 단호박, 고구마, 당근, 비트 같은 뿌리 채소들은 각종 스무디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지만 뿌리 채소에는 당분이 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먹는 스무디에는 굳이 넣지 않겠다는 원칙을 꽤 오랜 시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비트에는 다른 채소에는 잘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있어서 스무디 재료로 채택했다. 나의 마음을 돌린 성분은 베타인인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과 유전자 조절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단 해독에서는 간질환에 관련된 부분이 꽤 많이 연구되어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베타인을 보충해 주었을 때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줄였을 뿐 아니라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알코올성 간질환에서도 알코올에 의한 글루타치온 고갈을 막아 간세포의 항산화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용 중 하나는 유전자 발현 조절인데 베타인이 작용하는 길목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마치 스위치처럼 작동하여 어떤 유전자는 켜고 어떤 유전자는 끌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이 유전자들의 켜고 꺼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능이 조절된다. 우리의 생애 주기에서 이 유전자 발현이 특히 중요해지는 때가 있다. 바로 임신 기간이다. 그래서 루비 버전은 나의 미래 임신 기간을 위해 만든 레시피이기도 하다. 임산부에게 엽산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엽산 또한 이 스위치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유전자 발현 조절은 임산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유전자 발현을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뜻이다. 그러니 라이블리 스무디를 종류별로 마실 때 루비 버전은 꼭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다만 한 가지, 비트에는 베타인 외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옥살산은 몸에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성분이다. 대표적으로 옥살산이 많이 포함된 채소가 시금치와 비트이다.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등 결석이 생긴 경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다량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결석이 생긴 적 없는 사람들은 이런 채소들을 다량으로 매일같이 먹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속 루비 버전만 마시기보다는 다양한 버전들과 번갈아 마시기를 추천한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니 꼭 다양한 버전들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맛으로 따지면 루비 버전은 은은하게 달면서 참 맛있다. 비트에 들어있는 약간의 당분 덕분이다. 이 버전은 감미료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막 스무디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연두, 핑크, 루비 중 가장 끌리는 버전으로 선택하면 된다. 루비 스무디 레시피. 배추 약 500g, 청경채 300g, 애호박 1개, 비트 400g, 레몬즙 120ml, 물 500ml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채소와 친한 아이로 자라나는 비결. 라이블리 스무디는 아이들의 디톡스 시스템 전반을 돕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잡는 데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초딩 입맛을 가진 분들을 보면 달고 짠 음식들을 주로 먹고 채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들 중에는 채소의 쓴맛을 남들보다 아주 강하게 느끼는 초미각자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단맛이 나는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 단맛을 느끼는 역치가 매우 높아진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단맛에는 굉장히 동감한 반면 쓴맛에는 노출될 일이 잘 없어서 채소의 쓴맛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니 채소를 먹게 되면 쓴맛만 강하게 느끼며 오만상을 찌푸리게 된다. 입맛이야말로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4살 예린이도 이런 아이였다. 예린이 엄마는 예린이를 이렇게 소개했다. 지구에서 가장 채소 안 먹는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초록색을 띤 음식이면 무조건 안 먹고 밥에 채소를 작게 잘라 넣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뱉어내는 정말 식감에 예민한 아이가 바로 예린이였다. 그러나 아이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예린이 엄마는 라이블리 스무디를 먹여보기로 결심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 걸까? 예린이를 너무나 잘 파악한 예린이 엄마는 처음 2주간은 예린이에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엄마와 아빠가 스무디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여줬다. 뭘 먹냐고 물으면 채소 스무디라고 대답했다. 2주가 지난 시점에는 스무디를 혓바닥에 한번 대보는 스무디 뽀뽀를 시도하고 선물로 초콜릿을 줬는데 이때 스무디는 십자화가 채소의 매운맛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익히고 스테비아를 넉넉히 넣어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며 아이가 채소 스무디의 맛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낮춰가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딸기, 망고 같은 촉촉하고 달큰한 맛의 과일을 잘라서 스무디 한 스푼마다 과일 1개씩 올려 먹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일을 크게 썰어 올렸다가 점점 과일 크기를 줄여나갔다. 이때 절대 서두르지 않고 2달 정도 적응할 시간을 예상하고 정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서 스무디만 먹이기를 시도했다. 예린이는 과연 스무디를 먹게 되었을까? 장장 4개월의 시도 끝에 예린이는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면 스무디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채소를 이렇게까지 안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 그러면서도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인내. 아이의 곁에서 꾸준히 지속된 엄마 아빠의 시도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이와 채소 사이에 있던 크고 단단한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바뀐 입맛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줄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장 내 세균총을 다양하게 만들고 장이 더 움직이도록 도와줄 것이며 몸 곳곳의 매연을 청소해 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스무디를 먹였던 아이들의 엄마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금방 낫는다는 것이다. 몸의 매연을 없애는 일은 아이들에게 면역력 개선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외에도 스무디를 주면 촉감 놀이만 하며 거부했던 아이들도 엄마가 직접 만들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모금씩 먹게 되고 이 맛에 적응한 아이들이 엄마가 먹고 있는 스무디까지도 더 달라며 맛있게 먹는 놀라운 변화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이 아이들은 채소를 안 먹는 아이들과 입맛부터 달라졌다. 이렇게 자리 잡은 식습관은 아이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까? 그래서 나는 어렸을 적부터 스무디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혹시 아이가 있다면 오늘이 내 아이의 가장 어린 시기이니 꼭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이다. 만약 아주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유식을 시작한 후 각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테스트가 끝나고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일 수 있는 시점부터 먹이면 정말 좋다. 그때 시작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초딩 입맛이거나 남편 입맛이 그렇다면 처음에는 베이비 버전처럼 단맛이 많이 나는 스무디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과일량을 조금 더 늘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채소의 맛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단맛이 점점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닥터 라이블리의 해독혁명 속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해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